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약한 모습을 주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이 매우 필요한 것이죠. 자,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지만 이게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1일, 약 3주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28일,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2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현재 일본 정부에서 하는 거와 그다음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은 결국은 평행선을 달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이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미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지금의 이 흐름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또 방송을 통해서 국내 증시는 롱 포션만 갖고는 살 수 없다. 즉 헤지펀드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가장 중요한 그 전략은 바로 롱 포션뿐만 아니라 숏 포션, 즉 매도 포션도 같이 취해야 수익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없이 여러분들이 소위 천수답 매매로 올라가는 쪽에다만 승부를 거셨던 분들은 더욱더 그 여파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미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면 여전히 또 담보 부족 계좌들이 또다시 물량을 할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물량을 털 수밖에 없는 이림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 상태에서 우리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어디서 멈출 것인가를 보려고 그러면은 왜 아베가 저렇게 있는지 아베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습니다. 상대를 알고 상대가 왜 그러는지 그걸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참여연 선거에서 일본의 아베 정부는 소위 평화헌법을 개헌할 수 있는 3분의 2의 정족수를 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역시 자민당이 승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3분의 1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하나는 아베 정권을 찬성하지 않아도 일본 국민 중에 이번에 4만 건이 접수가 됐는데, 소위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킬 것이냐 제외시키지 않을 것이냐, 한국을 무역 제재를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봤을 때는 그 4만 건 중에서 무려 90%가 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왜 그럴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고 계속해서 웨스컴을 통해서 봤던 내용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이미 3.1운동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밑에서 어떤 것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진 않았어도 간접 경험으로 TV에서의 많은 드라마와 또 항상 3.1절이 되면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갖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독도 분쟁 문제, 심지어는 또 여기를 측량한다고 한 번은 일본에서 또 온다고 한 적도 있었죠. 또 얼마 전에 초계기 사건,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TV에서 방송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연히 일본은 잘못된 거고 일본 저놈들은 또다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의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일본 TV를 직접 일본 방송을 들은 부분들은 없지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왜 90%를 우리 한국을 무역 규제하는데 왜 찬성했을까요? 그들은 따르게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 와 있는 우리 일본 유학생들은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릅니다. 왜? 제대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느끼게 되는 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아마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봤다면 아마 일본 사람 중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지 했을 겁니다. 근데 무려 90%가 찬성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은 우리랑 다른 거를 보고 자라났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럴 때 비유할 때 이 손바닥을 항상 보입니다. 제가 화면에 이렇게 비쳤을 때 여러분들은 제 손을 그립시오 그러면 아마 여기 어두운 면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나 저는 밝은 면이 그려집니다. 똑같은 거 하나를 보더라도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어디를 중심적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 내용은 다릅니다. 소위 다르고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일본은 이미 역사 왜곡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일본은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은 독도는 다케시마고 일본 땅으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자라고 이렇게 배웠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쪽을 우리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데이터를 보면 또 놀랍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한국을 무역 규제에서 제외시킬 것이냐 할 때는 90%를 갖다가 찬성하는데 하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베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평화 헌법을 고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의 50% 이상이 반대를 합니다. 다시 일본이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또다시 일본이 이미 2차 세계대전 때에 핵폭탄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맛본 일본이 폐암에 갔던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 그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라왔기 때문에 일본이 또다시 군사 강국으로 군국주의로 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는 이 평화법을 바꾸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나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 양쪽을 놓고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아베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베는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속에는 정치 쪽에서는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받은 이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베가 왜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켰는가라는 것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아베의 꿈은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아베의 꿈은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키면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베의 꿈은 일본 사람들이 50% 이상이나 반대하는 군사 강국,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가는 이런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이 반대하는 것을 아베는 이것을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군대를 증강하고 자위대가 아닌 말 그대로 완전히 군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의 50% 이상이 이걸 반대를 합니다. 그럼 뭐를 이용할까요? 이 50%를 이 군국주의 평화헌법을 바꾸는 이걸 반대하는 걸 갖고서 아베는 정확하게 우리를 반대하는 이 90%나 반대하는 바로 우리 한국이 거기에 희생양으로 여기 들어가서 이걸 연결고리로 잡아가는 겁니다. 뭔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꿈꾸는 세상, 바로 다시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군사강국으로 돌아가는 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베는 결국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국제 정치학자들이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화이트 국가에서 이번에 제외가 됐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대로 잘 해결되려면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아베가 바뀌든지 아니면 아베의 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아베는 계속해서 자기 임기 말고도 다음 차기에도 또 할 것이고 또 아베가 꿈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국면이라면 결국은 아베는 그것을 목적을 위해서 즉 다시 평화헌법을 바꾸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결국은 90%나 반대하는 우리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연결고리로 가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 아베가 또 하나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들은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는 예전 같을 경우에는 막강한 상대, 소위 소련이 있었고 군사강국이었죠. 소련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은 에너지의 자급자족이 안 됐었기 때문에 항행의 자유가 필요했었고 중동으로부터 나는 그 석유를 결국은 안전하게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은 세계 국제 경찰이었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 군대를 전 세계에
파견하고 그리고 자기네가 주장하듯이 무임승차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게끔 작은 돈을 받아가면서 미국은 전 세계 경찰로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세계 경찰로 자처하지 않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다 갔던 존 볼튼은 국방비를 1조에서 무려 6조, 우리뿐만이 아니죠. 일본도 지금 국방비를 무려 5배나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이거는 우방이고 모고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계속 트럼프가 주장했던 바로 무임승차론이 전 세계가 타겟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이제 미국은 자기 아군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혼자서도 이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그 어느 나라도 없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소련과 상대하기 위해서 자기 편들이 많이 필요했었고 그로 해서 자기네 시장을 활짝 열어놨었고 많은 나라들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군대를 파견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는 세계 경찰을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군사 강국도 이제는 없는 상태도 있고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쉐일 혁명이 나타나면서 에너지 자급자족도 되기 때문에 이제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강하게 등장했던 것이 바로 드론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서 바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있죠.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 그러면 아주 굉장히 귀에 익숙할 겁니다.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나타났을 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였었죠. 이때 석유값이 불과 배럴당 3달러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12달러로 폭등했을 때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제 각국이 석유 수송할 때는 자국의 군대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도 물론이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의 수송선 지나갈 때 거기를 안전하게 지켜줬던 곳이 바로 미국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니들 수송선이 지나갔을 때 이제 너희 나라의 석유를 갖다가 이동시킬 때는 너희 나라 군대가 와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자위대가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아베의 꿈이기 때문에 거의 미국의 주장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서프라이즈 아베가 거부를 했습니다. 감히 아베가 트럼프를 갖다가 거부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내용이 바뀔지 모르지만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일본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아베의 꿈은 왜 더욱더 강해지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국제정책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동북아시아를 들어봤을 때 한반도에 지형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연합훈련한 거 아마 아시죠? 우리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제정책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주식을 연구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고 국제정치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 참 많이 들어오는데 이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이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상원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미국은 워낙 군사강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맞붙어서 속칭 1대1 맞짱을 떴을 때 당연히 미국의 승리입니다. 러시아와 맞짱을 떴을 때도 당연히 미국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과 러시아가 만약에 힘을 합쳐서 미국과 싸우게 된다면 이 결과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근에 미국과 이란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전쟁이 두 군데가 터져도 어려운데 세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면 즉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게 되고 중동에서 중국과 충돌하게 되고 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충돌하게 되고 유럽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동시에 이렇게 충돌하게 될 때는 미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군사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개발한 미사일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사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듯이 쏘면 어떻게 갑니까? 포물선을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원리인데 최근에 소련에서 개발한 미사일은
포물선을 갖고 떨어진 게 아니라 저공병이 가능하고 자체 추진이 가능하답니다. 자체 추진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은 요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이걸 요격하고자 미사일 방어망을 인해서 요격하고자 떴을 때 이 오는 것을 자체 추진 가능하니까 이게 이렇게 피해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북아에서 우리가 보통 힘이 강해지면 누구나가 심자랑을 한 번씩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물론 러시아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 미국 20조 달러, 그 다음에 2위 중국 대략 한 4조 5조 달러, 중국은 16조 달러, 일본은 대략 한 4조 내지 5조 달러. 여기가 랭킹 1위, 2위, 3위입니다. 러시아는 GDP가 우리랑 맞먹습니다. 보통 GDP 규모를 발표했을 때 우리하고 러시아가 어느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11등, 12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한 GDP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유가가 좀 가게 많이 올라가면 우리보다 앞서가고요. 유가가 좀 떨어지면 우리보다 뒤처진 정도의 GDP를 갖고 있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거기에 상대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구소련이 바로 전신이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항상 유럽이 벌벌 떠는 것이 바로 러시아죠. 그거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45년도에 미국이 핵을 갖게 되고 49년도에 구소련이 핵을 갖고 있는 나라죠. 여러분들 과거 역사적에서 수에즈 운하 사건이라든지 각각 모든 것을 보면은요, 결국은 구소련이 얼마나 군사 강국이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결국 그 러시아가 최근에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개발해 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현재 국제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소위 미사일 방어 체제를 뚫고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들이 바로 동북아시아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힘이 강해지죠.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세계 제1위인 나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뭐가 굉장히 개발되어 있냐면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거리에 낯선 사람이 딱 나타나냐면 이 사람을 분석하는데 불과 7초, 9초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죠. 모든 것이 소위 텐망, 하늘의 그물망이라는 걸 통해 갖고 그냥 많은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순간순간 분석하는데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이 일본은 AI 인공지능의 개발 도상국 수준이라고 얘기했죠. 중국은 과연 어떨까요? 중국은 AI 인공지능이 미국과 1, 2등을 맞먹고 있을 정도로 AI가 엄청나게 발달되는 것이 바로 중국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에 막강한 빅데이터가 바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에서 군사 패권, 군사의 힘이 얼마나 강해지고 있느냐. 지금 보셨듯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미사일이 결국은 구소련, 러시아에서 개발되고, 중국은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계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리고 미국의 지식인 중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월 관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한 얘기가 있죠. 맨날 트럼프는 아베도 자기랑 친하고 시진핑도 자기랑 친하고 푸틴도 자기랑 친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시진핑이 푸틴을 가리켜서 나랑 가장 친한 것이 바로 푸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최근에 시진핑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푸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미사일을 지금 현재 러시아가 개발해냈다는 말씀드렸죠. 여기에 만약에 중국의 AI가 같이 접목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파괴력이 강한 무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이 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베의 꿈. 아베는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듯이 일본은 다시 군사 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은 1945년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이 항복선했을 때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베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닿아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심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도 일본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 그처럼 직접 자국의 군대가 와서 여기를 커버해야 되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커버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또 필요한 것도 마침 또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일본에서 F-35인가요? 전투기를 갖다가 이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갖게 돼 있다는 얘기도 아마 얼마 전에 왔을 때 일본이 전투기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구매하면서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이 동북아시아에 우린 지금 화이트 국가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화이트 국가 제외 저 정도 문제가 뿐만 아니라 이제 동북아시아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오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국제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베가 꿈꾼 것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헌법을 갖다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려면 3분의 2나 필요한데 일본 사람들한테 앙케이트를 조사하면 3분의 2가 문제가 아니라 과반수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50%밖에 안 되는 이걸 갖다가 3분의 1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미 90%나 찬성하고 뭔가 대외의 어떤 적을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보를 가져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거기에 많은 이유들을 아마 갖다 붙이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아베는 최근에 어제도 보셨지만 미국 주가가 그렇게 폭락을 주고 또 일본의 식자층은 우리 한국이 적인가 그러면서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속칭 개무시를 하면서 저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또 미국의 경제도 분명히 타격을 받을 것도 분명하고 더군다나 내년 2020년 바로 도쿄올림픽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동북아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베가 생각했던 것은 얘들이 뭐라고 하든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고 하든 그냥 등에 미국만 등에 업고 있으면 일본은 안전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뭐냐, 이제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는 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관계로 탄생하는 이 동북아에서 자기들도 숨 쉴 틈이 없다는 것을 아베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베가 꿈을 접지 않는 이상, 일본의 아베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아베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베는 그대로 자기가 하던 마이 웨이를 외치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과 러시아는 저렇게 친한 나라가 아니죠. 같이 합동훈련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헤어질 때는 서로가 방위 훈련을 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지난 1960년대에 중러 최악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1964년 그 이후에 그렇게 악화됐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시진핑이 마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정도로 푸틴과 친해지고 있고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바로 푸틴이라고 쳤을 때 저들의 밀월관계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서기 위한 아베의 저 꿈은 계속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저러한 사항들이 단순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되고 저 문제가 결국은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각자 도생할 것인지 그래프를 보고 잠깐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보시죠. 자, 지금 주가 흐름이 이렇게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밑에 자막 때문에 약간 글자가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요. 여기가 지금 2000선을 갖다가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심리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있냐면 바로 600선이 이 밑에 하단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쪽의 지수가 어떤 패턴으로 놓여지냐면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화면을 보시면요. 저쪽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죠. 즉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저점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더라도요. 얘는 소위 가바닥이 되는 겁니다. 주가가 어떻게 바닥을 치냐 할 때 요새 제가 TV를 보면서 가장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것은 자꾸만 바닥 그러는데 이건 바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바닥에는 속칭 가바닥과 그 다음에 진바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께 귀에 달콤한 얘기.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습니다. 여기가 바닥이에요. 지금부터 사시면 먹어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만 더 갖고 계시면 됩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과연 도움을 받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차이 내려갔을 때 매번 워싱턴에서 서울로 가는 시간은 맞바람을 갖고 가고 항상 매월 초 시장이 중요하고 매월 초 우리가 종합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얘는 지금 현재 밑으로 까져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다음 주에 내려가면 뜰 겁니다. 근데 뜨는데 진짜 바닥이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바닥은 최소한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야 이게 혹시 진짜 바닥이 아니라는 것은 화면상에서 아마 빨간 선 보일 겁니다. 그죠? 여기도 빨간 선이 보이죠. 빨간 선들이 보이죠. 이 빨간 선, 이 선인데 최소한 저 이 선이 진바닥을 줄 때 가장 그냥 초보적인 공식은요. 이 선 이렇게 쌍바닥을 줘야 이게 진짜 바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떠봤자 그냥 저쪽보다 이쪽이 눈에 더 들어올 텐데요. 최근에 보면 코스닥이 좀 더 들어줄 때 좀 더 강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더 많이 빠졌으니까요. 지난달에 코스피는 대략 한 5% 정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9%가 빠졌습니다. 거의 2배 정도가 빠졌습니다. 3개월 내내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씩 들어주는 것이지 얘가 완전하게 바닥을 찍어서 들어주는 것은 아직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죠. 입에 달콤한 것은 몸에 해롭고 귀에 달콤한 것은 계좌에 해롭다. 만약에 이걸 바닥 타령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도 리스크 관리 안 하고 만약에 신용 쓰고 풀로 쓰고 더군다나 이게 주가 보통 내려가면 신용이 줄어드는데 신용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문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무방비였다면 그게 과연 진정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처럼 TV에서 나와서 하는 전문가들의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진바닥은 아닙니다. 진바닥이 오면 여러분께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이 종합주가에서 가바닥 진바닥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30년 동안 정말 속칭 뒤지게 깨지면서 그 몸으로 선택한 부위 때문에 진바닥은 아닙니다. 다만 딱 하나 가바닥. 한마디로 너무나 많이 빠지고 얘가 순간순간 소위 물량이 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주는 그 자연적인 반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진바닥에 모습을 두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첫 단추는 무조건 뜰 때 장단봉을 줘라. 두 번째 이게 진바닥을 주려면 이선 최소한 쌍바닥의 모양을 줘라. 그게 아닌 상태 속에 얘가 올라갈 때는 이거는 너무나 많이 빠져서 왜냐하면 상승장일 때도 여러분 아시죠 이거 상승장일 때도 주가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갔다. 롱담에 숏에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가잖아요. 조정을 주고 이렇게 가죠. 조정을 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듯이 주가는 이렇게 하락장을 줄 때도 그냥 쭉쭉쭉 빠지지 않습니다. 롱으로 이렇게 빠지고 나면 들어주는 숏 반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들어주는 숏 반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숏 반등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바닥이 올까요? 주가란 경기라는 물과 금이라는 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경기가 급격하게 개선되든지 금리가 초저금리를 때려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나와야 진바닥 상태가 나오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여전히 당분간 여러분들은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진바닥이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예요. 살아남아야 다음에 왼손을 갚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살아남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함부로 레버리지를 써서는 안 되는 장이고 다만 종목 장세는 가능하다. 지금 보시면 주말장에서 지수는 밑으로 내려갔었지만 조목군단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셨죠? 조목 장세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매매하시기 바랬고요. 종합주가 지수는 좀 더 우리가 인내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